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권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정책과 교육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정책과 해양정책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이란 해양 및 해양과 관련한 국가의 계획과 그 실천 방안을 일컫는 것이고, 해양정책연구란 이런 해양 및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현상을 토대로 국가의 해양정책 수립 과정과 실행 결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 대상은 해양 및 해양을 둘러싼 모든 현상인데, 그것은 역사, 문화, 그리고 지리, 정치, 경제, 제도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재분야, 그리고 자연현상 및 산업기술 등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등 이 모든 것을 둘러싼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정책연구는 융합학문 분야로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학문적 사유가 요구됩니다. 국제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 문화, 그리고 인류에 관한 사유 등 모든 학문적 사유가 두루두루 요구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통적 국제해양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서세 동점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 해양을 양분해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세기 초반까지 공해 자유론에 근거한 해양 강국의 폭력적 해양 독점 시대, 곧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일부 국가에 의해서 해양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선 15, 16세기에 보면은 1494년에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세계를 양분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계가 둥글다는 게 인식이 약해서 선 하나만 거서 세계를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가 다시 약 3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선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라고사 조약을 맺어서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1494년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성종대왕께서 승하하시고 연산군이 즉위하는 그 해이고, 그리고 1529년은 중종 24년입니다. 중종 24년에 우리나라의 바다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주도에서 조운선이 올라오다가 외국에 이 침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전라 좌수사가 우리 군을 동원을 해서 이 왜구를 토벌한, 조정해서 거기에 따른 논의가 있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국제해양질서가 198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을 계기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1945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200캐리 대륙붕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제3세계 국가들이 그동안의 이 독점적 해양 시대를 종식하자 하는 의미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인류 공동의 유사한 개념에 따른 유엔을 통한 해양 이용의 관리, 그리고 연안국에게 넓은 해양 관할권, 말하자면 200캐리 배타적 경제 소욕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공해가 좁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국제해양 질서의 대표적인 조류 중에 하나가 해양을 점과 선적 이용 형태에서 면적 이용 형태로의 전환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해운이라든지 어디 일정 지점에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제는 이 입체적인 그 해양
이용에 관한 이 조류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국제해양질서의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세계 150여 개 연안국이 전부 선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해양의 약 3분의 1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 세계 주요 어장의 약 90%, 그리고 대륙붕 석유 매장량의 약 90%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 편입되게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자기 연안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까, 또는 전 세계 대양에 조그만 섬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게 되니까 섬에 관한 중요성, 그리고 섬의 영유권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세계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전부 선포했을 때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모양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파란색 약간 짙은 부분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편입이 되는 수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해양 질서는 우리 이 주변 해역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해, 그리고 우리 황해, 그리고 이 동중국해, 이런 이 바다들이 우리 주변 해양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동아지중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아지중해, 동해, 황해, 동중국해는 모두 반폐쇄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폐쇄해다 보니까 양국 간의 이 거리가 400캐리가 채 안 되는, 대부분이 안 되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국제해양 질서에 따른 광역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 말하자면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안국 간의 이 국민 간의 역사, 문화적인 정서가 서로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또 다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독도라든지, 그리고 북방사계 도서라든지 이러한 섬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서 더욱 해양 경계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관할권을 보면 우리 한국이 국토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의 말하자면 바다 영유권은 37만 8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대륙붕을 포함하면 약 44만 6천 평방킬로미터가 되고, 네, 육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의 약 3배,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약 96배 정도 되는데, 우리의 바다 면적을 오히려 보면은 일본이 우리 바다 면적에 비해서 거의 10배, 9배가 넘는 바다 면적을 가지게 되고, 중국은 육지 면적에 비해서 바다 면적은 우리보다 약 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반폐쇄의 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연안으로 굉장히 섬도 많고 바다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과 중국은 일본 열도에 또 이렇게 막혀 있어서 대양을 접하지 못하고 반폐쇄에서 접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국제 해양 질서에 있어서 해양 관할권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 열도에서부터 쭉 오가사와라 제도가 뻗어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넓은 해양 관할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 황해 쪽에 보시면은 우리하고 중국, 그리고 동해는 우리,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중국해에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 말하자면 해상 경계선을 가지고 분쟁이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이 육지 면적과 바다 면적 비교해 드렸죠. 우리 육지 면적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바다 면적이 약 37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대륙붕 포함해서 약 44만 6천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 이건 연안에 있는 우리의 이 해양 면적이고, 우리 과학기술력을 투사를 해서 전 세계 대양의 우리 경제 영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북동태평양에 유엔으로부터 우리가 만간 단계 개발을 할 수 있는 약 7만 5천 평방킬로미터의 광구를 확보했고, 또 이 서태평양에도 약 3천 평방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심해저 광물 자원 이 광구들을 다 합치면 약 11만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우리의 해양 경제 영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양으로 갔을 때 우리 남극의 세종기지, 그리고 이 장보고 기지, 두 개 기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북극의 다산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남태평양에도 태평양과학기지를 마이크로네시아 축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해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 동아지중해하고 또 이 남중국해까지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 그중에서 해군력도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 해양력을 제1열도선 그리고 제2열도선까지 투사를 하고, 심지어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3열도선을 거서 그 하와이의 동쪽은 미국이 제해권을 가지고 하와이의 서쪽은 중국이 제해권을 가지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밀어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항모도 건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해양력을 이 중국 연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크게 기존의 해양 세력, 기존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세력과 중국의 해양 세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지금 보기에 중국의 군사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좀 불행한 게,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부 비우호국의 해협을 통과해야 태평양 또는 인도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 또 해상 실크로드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 원조 사업을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의 항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전략, 그래가지고 이런 그 항만도 개발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 해군 함정을, 중국의 해군 함정이 기항할 수 있는 기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해양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기존의 해양 세력들이 아베 총리가 2012년에 처음 제안을 했지만, 다이아몬드 전략, 그러니까 요새 쿼드라고 그러죠.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게 4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 중국의 해양 세력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 굉장히 사이에 껴서 우리가 해양 전략을 또는 해양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이 차세대 우리 미래 인력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많은 그 인재들이 이쪽에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현안 사항을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크게 봐서 이 해양 관할권 확보 문제, 우리가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이 돼서 94년도에 발효를 하고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의 이 해양 관할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또는 다음 세대 늦으면 그럼 앞으로 50년 정도 내에 이 새로운 해양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해양 관할권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우리 중국과의 경계선, 일본과의 경계선,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 이호도 수역의 처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또 부속적으로 직선기선 제도 문제, 그리고 종래 이 공해 자유의 원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BBNJ 회의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4차 해양법 회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해에서의 우리의 활동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우리 자유가 얼마나 보장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해양 방위 문제, 그리고 해양 재해 문제, 재난 대비, 지진 해일, 그리고 점점 이 열대화되면서 해양 기인성 질병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해양 쓰레기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양 환경 보호 문제, 그리고 해양 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존의 이 수산업이라든지 해운 물류 산업을 어떻게 더 진흥시켜 가지고 이 해양 산업이 전체 GDP에서 지금 한 6%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이게 10% 내지 20%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 11%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해양 자원을 어떻게 해양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가? 광물 자원, 유전자 자원, 그리고 수산 자원을 비롯한 해양 생물 자원, 그리고 해양 에너지 자원, 그리고 해양 공간 자원. 지금 그 유수의 그 IT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들을 수중에 지금 건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공간도 우리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따른 기술 개발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외국의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요에 어떻게 진출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해양 다자 외교를 잘 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해양 과학기술을 어떻게 진흥해 나갈 것인가. 이런데 굉장히 차세대 미래 인력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북아 동아지중해의 해양법 현안 문제에 관해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우리 주변 해역에 있어서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지도입니다. 우선 이 안에 있는 제일 안에 있는 그 우리 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의 연안을 따라서 그려져 있는 선들이 직선기선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보라색 선들이 이제 한반도 주변에 우리 영해선이고, 초록색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도에 독도 부근에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울릉도를 기점으로 썼을 때에 한국과 일본과의 해양 경계가 달라지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의 면적이 약 2만 1,000평방킬로미터 정도.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 크기 정도 되죠. 그리고 보시는 지도에 그 제주도 남쪽에 이 D1 그리고 B1, B2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우리가 이 일본과 중국과의 경계협정을 하게 됐을 때 일본의 조도 남녀군도, 그리고 중국의 이 동도 해초라고 표시도 되고요. 이런 그 조그만 그 섬 또는 암석들을 경계협정에 기점으로 쓸 것이냐 뺄 것이냐에 따라서 경계협정이 달라지는 구역입니다.
이 면적 두 개를 합치면 약 17,0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동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썼을 때 약 21,000, 이쪽에서는 약 17,00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 C구역은 중국이 지금 직선기선 제도를 채택하면서 좀 과도하게 채택을 해가지고 그 직선기선 기점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나는 구역이 C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D2 구역이 말하자면은 한일 간의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약 68,000평방킬로미터가 되죠. 그리고 이 보시는 지도의 그 우측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북한 수역에서 북한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와 동해에 NLL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해 NLL하고도 관련되고 또 이 경기만에 대한 것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기만을 지리적으로 정의할 때 보통 옹진반도에서 태안반도 끝까지다 그러는데, 옹진반도는 육상에 한참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만을 정의할 때 이 장산고부터 백령도를 거쳐서 이 서경열 비도까지 이르는 태안반도의 일련의 도서의 끝까지 이르는 구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경기만의 정의가 맞겠다. 왜냐하면은 경기만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 한국이었다면 이 역사적 만으로 선포를 해도 되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이 동일한 국가에 속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만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가 경기만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할 때는 넓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러일 해전, 청일 해전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일본이 외침이 있었던 그 이 운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수도권에서 가까운 바다인 경기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 이익도 굉장히 크고 또 경제적 이익도 굉장히 큰 수역이기 때문에 경기만을 광역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호도 수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도 굉장히 큰 수역이 이 이호도 수역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어업협정이라든지 중일 어업협정이라든지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최남단 이 해상 경계 쪽이 지금 특정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한일 어업협정의 최남단 구역하고 일본, 중국이 생각하는 한일 어업협정의 최남단 수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에 따르면 이호도 수역이 우리 평화선 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이호도 수역이 자기네 그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이호도 수역을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해양 경계협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한 이 해양법, 국제법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관할권 확정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해 진출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이 걸려 있는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미나미도리시마. 대양상에 섬이 하나 있으면, 이 보시는 지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오키노도리시마 A구역에 있는 조그만 이 더블베드 크기만한 암석입니다. 그 두 개 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영역을 보존하고 있죠. 해안에 침식 당할까봐. 그런데 그런 조그만 그 암석 하나 있어서 지금 40만 평방킬로미터의 그 우리 남한의 해양 면적보다도 넓은 수역을 공해에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121조 3항에서 이런 그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은 광역 해양관할권을 못 가지게 돼 있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전 세계 해양법 학자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널리 확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라미도리시마도 삼각형으로 생긴 조그만 이 산호섬입니다. 여기에 기상요원들이 10여 명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암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 국익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여기에 저해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원 개발도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배타적 경제 세력을 주장을 하면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많이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독도가 뭐 중간 수역에 들어가서 영유권에 관한 그 손해를 봤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중간 수역의 동쪽 이 끝단이 울릉도에서 200캐리를 그으면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도 그 수역, 그러니까 135도부터 135도 30분에 해당하는 수역이 우리하고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논거가 없어요. 그거는 독도로부터 200캐리를 걷을 때만 그 문제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중간수역 설정은 이 독도의 영유권을 해쳤다기보다 독도의 영유권을 오히려 공고화했다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양법의 디테일한 여러 문제들을 차세대 해양 인력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대처를 하고 이러한 팩트들을 국제 이 학계에 전부 전파를 시키고 우리의 논리를 개발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우리 차세대들 또 우리 현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해양 정책 수요 그리고 해양 정책 수요에 따른 이 인재 교육에 대한 이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 향후 그 토의를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발전 기본 계획상의 해양 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에 있어서 가장 기본법은 지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죠. 그래서 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제6조에 해양수산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2항 6호에 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제31조에는 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그래서 연수나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이 해양교육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의견 제시권 그리고
후계 수산인 및 전문 수산인 육성에 관한 사항이 또 육성할 수 있도록 단 2개 조문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죠. 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1987년대 이게 원래는 해양개발기본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애초에는 해양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으로 1996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 35개 세부 과제 중에 한 개 항목이 딱 있어요. 해양과학교육 강화 및 해양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딱 한 개 과제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의미심장한 것은 2000년대 해양수산부가 돼서 다시 이 해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했을 때 이게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인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해양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으로서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이후에 다시 만든 기본계획입니다. 이거 일명 오션 코리아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해양 전문 인력 등 교육에 관한 것이 본격적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각 대학에 몇 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해양항공 발전 프로그램을 설립해서 이 과학기술 또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수준 확보 및 우수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계 대학 육성,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해양과학관 건립,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해외 주재관으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 이것을 해양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이런 그 일반적인 정부 교육을 포함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실천력을 강화를 위해서 5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교육에 관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번에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범국민적 해양의식 함양, 이 2개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을 보면 우선 해양과학기술 인력 확보, 그리고 우수선원 확보, 그리고 전문 어업 경영 인력 육성, 그리고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 해양산업 전문 인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해양과학기술 인력, 그리고 수산 경영인 및 선원 확보, 그리고 해양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0명씩 해서 총 1000명 양성 목표. 그래서 이 양성된 이 국제협상 전문가들을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고용을 유도하는, 말하자면 양성만 할 게 아니라 양성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천이 안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해양의식 함양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2010년, 11년부터 20년까지인데 10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해양산업 전문 인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해양산업에 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문화관광, 해양 레포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2차 계획에 있어서도 국제 해양 전문가 양성, 그래서 이 협상, 해양법이라든지 해양 정책에 관한 이 국제적인 이 대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키우는 것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 이것이 2차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인데, 올해 계획의 3차 계획에서는 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성과 반성에 있어서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이 미흡하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 교육이나 해양 문화 관련 법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초, 중, 고등학교, 말하자면 초등, 중등 이 교육, 해양 교육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1차 계획, 2차 계획에서는 해양 산업 인력, 뭐 수산 인력 이렇게 했는데, 특히 3차 계획에서는 디지털 IT 분야의 해양 수산 전문 인력의 이 양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내 대학 또 외국 대학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한 인력 양성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해양법 인력 양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는 금년부터 해서 10년 내에 굉장히 크게 이 방점이 찍힌 해양법 전문가, 대협상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이게 이제 발효했는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약칭해서 해양교육문화법입니다. 이 해양교육문화법에서는 해양 교육을 학교 교육하고 사회 교육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이상의 전문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 해양 교육은 보통 우리가 이 해양 교육 시설이나 교육 단체에서 시설 및 단체에서 하는 해양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교육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6조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하고 달리 5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짜리 계획인데, 이 기본 방향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인 국민의 해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식 확산, 그리고 세 번째 교육도 산업화를 하자, 문화를 포함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역량 강화인데, 이거는 전문가 교육이 해양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교육을 해서 해양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보다는 일반적인 국민의 해양 인식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차세대 미래 해양 정책 분야에 있어서 인력들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웃 연안국가의 주민들과 해양을 통한 문화적 정사의 교감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우리 국가적인 또는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제, 전 세계 대항에서 우리 인류와 공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 세대가 해양 전문 교육, 그리고 국민에 관한 해양 의식 함양을 위해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양 정책 현황, 그리고 해양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